새벽 5시 한강 둔치에서 발견된 파헤쳐진 땅과 정체불명의 붉은 자국, 의문의 흔적과 함께 사라진 한 남자, 그리고 침묵하는 한 여자의 그림자. 3번이나 파묻혔다 다시 꺼내진 시신. 무엇을 감추고 싶었던 걸까? 한 형사의 집요한 눈빛은 작은 자국 하나에서 시작된 진실을 향해 다가갑니다. 이 사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한강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30분 한강 하류 둔치에 이른 봄의 차가운 안개가 서려 있었다. 차은수 형사는 검은색 점퍼 깃을 세우며 발걸음을 멈췄다. 30대 중반의 그는 내성적인 성격 탓에 동료들과의 술자리보다는 이렇게 홀로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더 선호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다. 어젯밤 신고가 들어온 변사체 발견 신고로 인해 서둘러 나온 것이었다. 은수야, 여기 좀 봐. 박상현 형사가 10여 미터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40대 초반의 박상현은 차은수와는 정반대의 성격으로 직관적이고 외향적인 수사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3년째 파트너로 일하며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환상적인 콤비를 이루고 있었다. 차은수가 박상현에게 다가가자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땅바닥으로 향했다. 흙이 부자연스럽게 파헤쳐진 흔적이 선명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무언가를 묻었다가 다시 파낸 듯한 모습이었다. 주변에는 삼날로 찍은 듯한 자국들이 여러 곳에 남아 있었고 흙 사이사이로 이상한 얼룩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이상하네. 보통 매장하면 그대로 두는데 여기는 다시 파낸 흔적이 있어. 박상현이 무릎을 꿇고 흙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차은수는 현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세세한 부분들이 들어왔다. 발자국의 깊이와 방향, 흩어진 흙의 패턴,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흙 속에서 발견되는 붉은 얼룩들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흙의 색깔과는 분명히 달랐다. 형, 이거 혈흔 같은데요? 차은수가 일회용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오전 6시 국가수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정민재 법의학자는 40대 후반의 베테랑으로 수많은 변사 사건을 담당해온 전문가였다. 그는 현장을 한 바퀴 돌아본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시신 부검을 해봐야겠지만 현장 상황으로 봐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민재가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며 말했다. 흙의 교란 상태를 보면 최소 2번 이상 파헤쳐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붉은 얼룩들. 혈액 반응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차은수는 정민재의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여러 가능성을 정리하고 있었다. 누군가 시신을 매장했다가 다시 파는 이유가 무엇일까?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인가? 오전 9시 관할 경찰서로 돌아온 두 형사는 신고 내용을 다시 검토했다. 신고자는 아침 조깅을 하던 시민이었고 평소와 다르게 파헤쳐진 땅과 이상한 냄새 때문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은수야, 이 주변 실종신고 접수 현황 한번 확인해봐. 박상현이 컴퓨터 앞에 앉으며 말했다. 차은수가 경찰청 전산망을 검색한 결과 지난 일주일간 이 일대에서 실종신고가 2건 접수되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강식이라는 40대 의사가 사흘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신고였다. 이강식, 38세 성형외과 의사. 차은수가 파일을 읽으며 말했다. 신고자는 김지연 씨 35세. 관계는 전처라고 되어 있네요. 박상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처가 실종 신고를 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 만나봐야겠어. 오후 2시 두 형사는 김지연 씨의 집을 찾았다.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는 고급스러웠지만 문을 연 김지연의 표정은 어두웠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평상시라면 아름다웠을 얼굴에 걱정과 피로가 가득했다. 저희는 강남서 형사과에서 이강식 씨 실종 신고 건으로 왔습니다. 박상현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김지연은 두 형사를 거실로 안내했다. 정돈된 인테리어와 달리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희가 이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사흘 전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김지연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평소 같았으면 신경 안 썼을 텐데 그날 전화할 일이 있어서 계속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차은수가 수첩을 꺼내들며 질문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아, 그게. 김지연이 잠시 망설였다. 강식 씨가 제게 빚진 돈이 있어요. 3천만 원 정도인데 갚기로 한 날이 지나서 연락한 거였어요. 박상현과 차은수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금전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3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어떤 돈인가요? 박상현이 물었다. 이혼할 때 위자료로 받기로 한 돈이에요. 그런데 강식 씨가 당시에 병원 사정이 어려워서 분할로 주기로 했거든요. 마지막 회차분이 3천만 원이었어요. 차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질문했다. 이강식 씨의 평소 생활 패턴은 어떠셨나요? 특별히 가는 곳이나 만나는 사람들이 있나요? 강식이는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친구도 별로 없고 병원 일회에는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새로 사귄 여자가 있다고 들었어요. 새로 사귄 여자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김지연이 다시 한번 망설였다. 잘은 모르겠지만 나이가 꽤 어리다고 들었어요. 20대라고. 그리고 강식이가 그 여자한테 꽤 많은 돈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4시 두 형사는 이강식의 병원을 찾았다. 강남역 근처에 위치한 성형외과는 규모가 제법 큰 편이었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강식 원장이 사흘 전부터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원장님이 평소에 워낙 성실하셔서 연락 없이 안 나오신 건 처음이에요. 간호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날 오후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시면서 나가셨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되네요. 차은수가 질문했다. 그날 무슨 일로 나가셨는지 아시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화를 받으시고 나서 얼굴이 심각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가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서둘러 나가셨어요. 박상현이 이어서 물었다. 최근에 원장님께 특별한 변화가 있었나요? 평소와 다른 점이라든지. 간호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한 달 전쯤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자주 전화를 받으시면서 목소리가 높아지시고, 그리고 돈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식으로요. 두 형사는 병원에서 나오면서 지금까지 얻은 정보들을 정리했다. 이강식은 전처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빚지고 있었고, 새로 사귄 젊은 여자친구에게 많은 돈을 쓰고 있었으며,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그리고 사흘 전 갑작스럽게 어디론가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오후 6시 정민재 법의학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한 예비 분석 결과였다. 두 분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정민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을 분석한 결과 사람의 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혈흔의 분포 패턴이에요. 차은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떤 패턴인가요? 혈흔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요. 이는 시신이 여러 번 이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혈계층을 분석해보니 최소 3번은 파헤쳐진 것 같아요. 박상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3번요? 왜 그렇게 여러 번? 그건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범인이 시신을 묻었다가 다시 파내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저녁 9시 두 형사는 사무실에서 사건 자료를 정리하며 토론을 벌였다. 화이트보드에는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은수야, 내 생각은 어때? 박상현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차은수가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일단 이강식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시신이 3번이나 파헤쳐진 것도 그렇고 혈흔 패턴도 그렇고 뭔가 범인이 매우 불안해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야. 그런데 왜 3번이나 파헤쳤을까? 증거를 완전히 없애려 했다면 한 번에 처리했을 텐데. 차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인 것 같아요. 범인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했다는 거죠. 아마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날 아침 정민재로부터 또 다른 연락이 왔다. 혈흔에서 DNA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이강식 씨의 의료기록과 대조한 결과 현장의 혈흔이 이강식 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민재가 말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이강식 씨가 피해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신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범인은 시신을 3번째로 파낸 후 어디로 옮겼을까? 차은수는 이 질문이 사건 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했다. 새벽 6시 차은수 형사는 잠에서 깨어 곧바로 사건 파일을 펼쳤다. 어젯밤 늦게까지 고민했던 의문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시신을 3번이나 파헤친 범인의 심리, 그리고 마지막에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오전 9시 박상현 형사와 함께 다시 현장으로 향했다. 어제 국가수 요원들이 수습하지 못한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한강 둔치는 여전히 쌀쌀했고 사건 현장을 둘러싼 경찰 라인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은수야, 여기 좀 봐. 박상현이 어제 시신이 매장되었던 지점에서 약 10m 떨어진 곳을 가리켰다. 여기도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어. 차은수가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박상현의 말이 맞았다. 메인 현장보다는 작은 규모였지만 분명히 누군가 땅을 판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붉은 얼룩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이상하네요. 왜 여러 곳에? 차은수가 중얼거리며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때 그의 눈에 작은 물체 하나가 들어왔다. 흙 사이에 반쯤 박힌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일회용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올린 차은수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것은 의료용 메스의 일부분으로 보였다. 날 부분은 없고 손잡이 부분만 남아 있었지만 의사가 사용하는 수술 도구임은 분명했다. 형, 이거 봐요. 차은수가 증거봉투에 메스 손잡이를 넣으며 말했다. 이강식의 의사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상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일단 지문 감식에 돌려보자. 오전 11시 두 형사는 이강식의 인간관계를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그의 동료 의사들을 만나기로 했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김태현 원장은 40대 후반의 베테랑 의사로 이강식과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였다. 강식이가 정말 죽었다는 건가요? 김태현의 목소리에는 충격이 배어 있었다. 믿을 수가 없네요. 비록 성격이 내성적이긴 했지만 그렇게 될 사람은 아니었는데. 차은수가 질문했다. 최근에 이강식 원장님께 특별한 변화가 있었나요? 평소와 다른 점이라든지. 김태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한 달 전쯤부터 많이 달라졌어요. 평소에 워낙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자주 전화를 받으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돈 걱정을 자주 했어요. 돈 걱정이요? 네. 요즘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중얼거리는 걸 자주 들었어요. 자세히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박상현이 이어서 물었다. 혹시 새로 사귄 여자친구에 대해 들으신 적 있나요? 김태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 그 이야기군요. 듣긴 했는데 걱정이 많았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쓴다고. 몇백만 원씩이요? 차은수가 놀란 듯 물었다. 네, 명품백도 사주고 비싼 레스토랑도 자주 가고. 강식의 수입으로는 조금 버거웠을 거예요. 더구나 전처한테 위자료도 남아 있었고. 두 형사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이강식의 경제적 부담이 생각보다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후 2시 정민재 법의학자로부터 중요한 연락이 왔다. 현장에서 발견된 메스 손잡이에서 지문이 검출되었다는 것이었다. 지문 조회 결과 이강식 씨의 지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민재가 말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메스 손잡이에 다른 사람의 지문도 함께 검출되었거든요. 차은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다른 사람의 지문이요? 네.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해본 결과 박미영이라는 26세 여성의 지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절도 전가로 지문이 등록되어 있었어요. 박상현이 즉시 박미영의 신상 정보를 조회했다. 26세의 그녀는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었고 3년 전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가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직업은 룸살롱 접대부였다. 이 여자가 이강식의 새 여자친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박상현이 말했다. 차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도 맞고 이강식이 돈을 많이 쓴다고 했던 것도 설명이 되고. 일단 만나봐야겠어요. 오후 4시 두 형사는 박미영이 거주하는 원룸을 찾았다. 강남구 신사동의 고시원 건물 3층에 위치한 방이었다. 벨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다.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박미영은 어젯밤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어젯밤부터요? 차은수가 물었다. 네. 평소에는 새벽에 들어와서 낮에 자는데 어젯밤에는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전날 밤에는 누군가랑 큰 소리로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박상현이 관리인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았다. 무슨 내용으로 전화했는지 들으셨나요?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돈 못하겠다. 이제 그만 이런 말들이 들렸어요. 목소리가 워낙 커서.
두 형사는 박미영이 근무하는 룸살롱을 찾기로 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룸살롱이었다. 아직 영업시간 전이었지만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미영 씨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입니다. 박상현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마담으로 보이는 50대 여성이 나와서 대답했다. 미영이요? 그애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원래 어제 출근하기로 했는데 안 나타났거든요. 평소에 그런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미영이는 워낙 성실한 애라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계속 전화했는데 꺼져 있더라고요. 차은수가 질문했다. 혹시 박미영 씨와 이강식이라는 의사와의 관계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마담의 표정이 변했다. 아,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시군요. 미영이 단골 손님이었어요. 한 달에 몇 번씩 오셔서 미영이만 찾으셨거든요. 관계가 어떠했나요? 미영이가 그 선생님한테 푹 빠져 있었어요. 자주 선물도 받고 데이트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나요? 마담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미영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선생님이 자꾸 돈 이야기를 한다, 부담스럽다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제 정말 힘들다고 하면서 울기도 했고요. 박상현이 더 자세히 물어보았다. 돈 이야기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미영이한테 뭔가 부탁을 한 것 같았어요. 돈과 관련된. 미영이가 그런 건 못하겠다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저녁 6시 두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다. 박미영이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녀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었다. 은수야, 박미영의 통화기록 영장 신청해보자. 박상현이 말했다. 그리고 이강식의 통화기록도 함께. 차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리고 박미영의 계좌 추적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강식이 그녀에게 돈을 준 기록이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영장이 발부되어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이강식은 지난 3개월 동안 박미영에게 총 8천만 원을 송금했었다. 한 번에 송금한 금액은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다양했다. 8천만 원이라니. 차은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강식의 수입을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네요. 박상현이 통화 기록을 살펴보며 말했다. 그리고 봐, 사건 당일에 이강식과 박미영 사이에 총 12번의 통화가 있었어. 마지막 통화는 오후 6시 45분이었고. 차은수가 시간을 확인했다. 병원 관계자들이 이강식 원장이 급하게 나간다고 한 시간이 오후 5시경이었죠? 그럼 나간 후에도 박미영과 계속 통화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통화 시간도 길어. 마지막 통화는 17분간 지속됐어. 오전 10시 정민재로부터 또 다른 연락이 왔다. 현장에서 발견된 추가 증거에 대한 분석 결과였다. 어제 보내주신 흙 샘플을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정민재가 말했다. 혈흔 외에도 다른 체액이 검출되었어요. 다른 체액이요? 네. 눈물과 침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 분석 결과 박미영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차은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럼 박미영도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흙에서 작은 천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이것도 혈흔이 묻어 있었어요. 천의 재질을 분석해본 결과 고급 실크로 만든 블라우스의 일부로 보입니다. 박상현이 즉시 박미영의 옷차림에 대해 룸살롱 마담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담은 박미영이 평소 고급 실크 블라우스를 즐겨 입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오후 1시 두 형사는 박미영의 행방을 찾기 위해 그녀의 지인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룸살롱 동료들과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녀의 최근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미영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했어요. 같은 룸살롱에서 일하는 동료 김소라가 말했다. 그 의사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어떤 스트레스였나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선생님이 돈도 많이 주시고 선물도 많이 사주시고. 그런데 몇 주 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차은수가 관심 있게 들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선생님이 미영이한테 이상한 부탁을 하셨나봐요. 미영이가 그런 건 못하겠다고 계속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내고 싶다고도 했고요. 이상한 부탁이라는 게 뭔가요? 김소라가 망설이더니 말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돈과 관련된 일인 것 같았어요. 미영이가 나는 그런 일 못해라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오후 4시 박미영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이 켜진 위치는 사건 현장에서 불과 2km 떨어진 한강변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사건 당일 오후 7시 30분이었다. 이상하네요. 차은수가 지도를 보며 말했다. 이강식과의 마지막 통화가 오후 6시 45분이었는데 1시간 후에 휴대폰이 꺼진 거네요. 박상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왜 하필 그 위치에서? 두 형사는 즉시 박미영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켜진 위치로 향했다. 그곳은 한강변의 산책로였는데 평소에는 시민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었다. 하지만 사건 당일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통행이 적었을 것이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두 형사는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때 차은수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산책로 옆 풀숲에 뭔가 반짝이는 물체가 있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니 그것은 여성용 반지였다. 고급스러운 다이아몬드 반지로 최근에 떨어뜨린 것 같았다. 반지 안쪽에는 M, Y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M, Y. 박미영의 이니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박상현이 말했다. 차은수가 반지를 증거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박미영이 여기 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반지를 떨어뜨렸을까요? 저녁 7시 사무실로 돌아온 두 형사는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보았다. 이강식과 박미영 사이에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선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둘 다 사건 당일 한강변에 있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은수야, 내 생각에는 이강식과 박미영 사이에 금전적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 박상현이 말했다. 이강식이 박미영에게 뭔가 부탁을 했는데 박미영이 거부했고 차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요. 그리고 사건 당일 만나서 격한 대화를 나눈 것 같고 문제는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예요. 다음날 아침 반지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왔다. 반지는 정말로 박미영 소유의 것이었고 이강식이 한 달 전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입 가격은 2천만 원이었다. 2천만 원짜리 반지라니. 차은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강식이 박미영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때 정민재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한강변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오전 8시 정민재의 긴급 연락을 받고 두 형사는 서둘러 한강변으로 향했다. 어젯밤 국가수팀이 박미영의 반지를 발견한 지점 주변을 정밀 수색한 결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차은수와 박상현은 정민재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산책로에서 약 50m 떨어진 갈대밭 사이에 검은 가방 하나가 반쯤 묻혀 있었다. 가방은 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진 의사 가방으로 보였다. 어젯밤 수색견이 찾아낸 겁니다. 정민재가 말했다. 가방 안에서 중요한 증거들이 발견되었어요. 일회용 장갑을 낀 정민재가 가방을 열어보였다. 안에는 혈흔이 묻은 수술용 가운, 주사기 여러 개, 그리고 약물 병들이 들어있었다. 모든 물건에는 이강식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 가방은 분명 이강식 씨 것입니다. 정민재가 계속 설명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민재가 가방 속에서 꺼낸 것은 작은 녹음기였다.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희미하지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못하겠어요. 정말 못하겠다고요. 여자의 목소리였다. 박미영으로 추정되는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미영아, 제발. 다른 방법이 없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강식의 목소리였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짓을 하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정말. 녹음이 중간에 끊어졌다. 차은수와 박상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이 녹음기는 언제부터 작동했던 거예요? 박상현이 물었다. 정민재가 녹음기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타임스탬프를 보면 사건 당일 오후 6시부터 녹음이 시작되었네요. 그런데 녹음 시간이 약 4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차은수가 생각에 잠겼다. 그럼 이강식이 박미영과 만나면서 몰래 녹음을 했다는 얘기네요. 왜 녹음을 했을까요? 오전 10시 두 형사는 녹음 내용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왔다. 음성 분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녹음 파일을 복원한 결과 더 많은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지연이가 계속 돈을 달라고 해. 위자료 3천만 원을 당장 줘야 한다고. 이강식의 목소리였다. 그럼 주시면 되잖아요. 왜 저한테? 돈이 없어, 미영아. 너한테 준 돈만 8천만 원이야.
병원 사정도 안 좋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그런 건 못해요. 사기는 정말 못해요. 차은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기라고 했네요. 이강식이 박미영에게 사기를 부탁했다는 얘기예요. 박상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강식이 돈에 쫓겨서 박미영에게 사기를 부탁했고 박미영이 거부한 거군.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고. 녹음 파일을 계속 들어보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 보험금이면 될 거야. 너만 조금 다쳐주면 병원에서 과장해서 진단서 써줄게. 그런 짓 못해요.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미영아 제발. 2억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 지연이한테 돈도 갚고 우리도 새 출발할 수 있어. 싫어요. 절대 안 해요. 그 후로는 격한 말다툼 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마지막에는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가 녹음이 끊어졌다. 오후 1시 정민재로부터 의사 가방에서 발견된 다른 증거들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다. 혈흔이 묻은 수술용 가운에서는 이강식과 박미영 두 사람의 혈액이 모두 검출되었다. 그리고 주사기에는 강력한 진정제 성분이 남아 있었다. 진정제요? 차은수가 물었다. 네, 프로포폴 성분입니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전신마취제인데 과량 투여하면 매우 위험해요. 박상현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강식이 박미영에게 진정제를 주사했다는 얘기인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사기에서 박미영 씨의 혈액도 검출되었거든요. 차은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강식이 박미영에게 보험 사기를 부탁했고 박미영이 거부하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강식이 박미영에게 진정제를 주사했다는 것인가? 오후 3시 두 형사는 이강식의 병원에서 프로포폴 사용 기록을 확인했다. 사건 당일 오후에 프로포폴 한 병이 분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간호사들은 이강식이 직접 약품 보관소에서 가져간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원장님이 직접 약품을 가져가시는 건 처음 봤어요. 간호사장이 말했다. 평소에는 저희가 준비해드렸는데 그날은 급한 수술이 있다고 하시면서 직접 가져가셨어요. 차은수가 질문했다. 그날 오후에 예정된 수술이 있었나요? 아니요. 수술 스케줄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오후 5시 박미영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되었다. 한강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색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박미영의 행방은 찾지 못했다. 다만 한강변 여러 곳에서 박미영의 소지품들이 발견되었다. 이상해요. 차은수가 지도를 보며 말했다. 박미영의 소지품들이 한강을 따라 일렬로 발견되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려놓은 것 같아요. 박상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박미영이 한강을 따라 이동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한 건가? 저녁 6시 국가수에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왔다. 이강식의 병원에서 발견된 추가 증거에 대한 분석 결과였다. 이강식의 진료실에서 발견된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삭제된 파일들이 복구되었다. 이강식 씨가 사건 당일 오후에 여러 개의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설명했다. 그 중에는 박미영 씨와 관련된 의료 기록과 보험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차은수가 관심 있게 들었다. 어떤 내용의 의료 기록인가요? 가짜 의료 기록입니다. 박미영 씨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조작된 진단서였어요. 보험금 청구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강식이 이미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놨다는 얘기네요. 박미영의 동의 없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 진단서의 부상 정도가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전신 골절과 뇌 손상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보험금이 2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은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2억 원이라니. 이강식이 정말 절박했나 보네요. 저녁 9시 두 형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증거들을 종합해보았다. 화이트보드에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사건의 흐름이 적혀 있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차은수가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강식은 박미영에게 8천만 원을 준 것 외에도 전처 김지연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빚지고 있었어요. 총 1억 1천만 원의 부채가 있었던 거죠. 박상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보험 사기를 계획한 거고 박미영에게 일부러 다치게 해서 2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박미영이 거부했고 사건 당일 만나서 설득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이강식이 박미영에게 진정제를 주사했다. 그런데 과량 투여로 인해 차은수가 말을 마저 했다. 박미영이 죽게 되었고 이강식의 시신을 한강 둔치에 매장한 거예요. 그런데 왜 3번이나 파헤쳤을까요? 이때 정민재로부터 전화가 왔다. 중요한 발견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강식 씨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사건 후에도 계속 활동 기록이 있습니다. 정민재가 말했다. 박미영 씨가 실종된 후에도 이틀 동안 휴대폰을 사용했어요. 그럼 이강식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인가요? 박상현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현재 부산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차은수와 박상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강식이 박미영을 죽인 후 도주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이었다. 즉시 부산청에 협조 요청합시다. 박상현이 말했다. 그리고 전국에 긴급수 배령을 내려야겠어요. 밤 11시 부산청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강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부산역 근처 모텔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인상착의가 수배 전단과 일치했다. 즉시 부산으로 출발합시다. 차은수가 말했다. 새벽 2시 두 형사는 부산으로 향하는 KTX에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어둠 속에서 차은수는 이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려고 노력했다. 이강식이 박미영을 죽인 후 왜 시신을 3번이나 파헤쳤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가 여전히 의문이었다. 형, 이강식을 체포하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차은수가 말했다. 박상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어. 새벽 5시 부산에 도착한 두 형사는 곧바로 부산청으로 향했다. 이강식은 이미 체포되어 조사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사흘간의 도주 생활로 인해 그의 모습은 초췌했고 눈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다. 이강식 씨, 서울 강남서 형사과입니다. 박상현이 조사실에 들어서며 말했다. 이강식은 고개를 들어 두 형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이제 끝났군요. 이강식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차은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이강식 씨, 우리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영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는 당신의 협조가 필요해요. 이강식이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벽 6시 부산청 조사실에서 이강식의 진술이 시작되었다. 사흘간의 도주 생활로 인해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빛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차은수는 녹음기를 켜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다. 이강식 씨, 지난 사흘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차은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부산.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이강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돈도 별로 없어서 찜질방이나 모텔에서.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박상현이 이어서 물었다. 박미영 씨와 사건 당일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강식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돈 때문이었어요. 지연이가 위자료 3천만 원을 당장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미 미영이한테 8천만 원을 써버린 상태였거든요. 병원 사정도 어려웠고. 그래서 보험 사기를 계획한 거군요. 차은수가 말했다. 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강식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미영이가 조금만 다쳐주면 제가 과장해서 진단서를 써주고 보험금 2억 원을 받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박상현이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미영 씨는 동의했습니까? 아니요.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이강식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그래서 그날 만나서 설득하려고 했는데 그날 오후 6시에 한강변에서 만났죠? 네. 미영이를 차로 데리고 갔어요. 처음에는 카페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미영이가 너무 화를 내서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차은수가 녹음기 내용을 언급했다. 우리가 발견한 녹음기는 왜 준비했습니까? 이강식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혹시 미영이가 동의하면 그 증거를 남기려고 했어요.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박미영 씨는 끝까지 거부했고 그래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거군요. 미영이가 갑자기 차에서 내리려고 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하면서. 이강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너무 절박했어요. 그래서 미영이를 붙잡으려고 했는데 미영이가 저를 밀치면서 제 얼굴을 핥히었어요. 박상현이 질문을 이어갔다. 그때 진정제를 주사한 건가요? 네.
차 안에 의료 가방을 가져왔었거든요. 미영이가 너무 흥분해서 진정시키려고. 이강식이 고개를 흔들었다. 정말 진정시키려고만 했어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과량 투여했죠. 저도 모르게. 미영이가 너무 저항해서 정확한 용량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미영이가 의식을 잃더니 이강식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다.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조사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차은수는 이강식의 진술을 들으면서 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그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차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강식이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일단 미영이 시신을 한강 둔치로 옮겼어요. 왜 그곳을 선택했습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었고 그날 비도 내리고 있어서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았어요. 박상현이 핵심적인 질문을 했다. 시신을 3번이나 파헤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강식이 길게 한숨을 쉬었다. 처음에 묻고 나서 집에 갔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계속 들킬 것 같고 누군가 발견할 것 같고.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다시 가서 더 깊게 묻었어요. 두 번째도 그런 이유였나요? 아니요. 두 번째는 이강식이 잠시 멈췄다. 실종 신고가 된 걸 알았어요. 지연이가 신고했다고. 그래서 혹시 경찰이 수색하면 발견될까 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차은수가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다시 파낸 거군요. 네. 하지만 막상 시신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다시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불안해져서 3번째로 파냈고 3번째에는 시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겼나요? 이강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강 상류 쪽으로. 배를 빌려서 깊은 곳에 가라앉혔어요. 박상현이 정확한 위치를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입니까? 행주대교에서 상류로 약 3km 지점이에요. 수심이 깊은 곳에 돌을 묶어서 가라앉혔습니다. 오전 9시 이강식의 진술을 바탕으로 박미영의 시신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한강 상류 지역에 잠수부들이 투입되었고 수중 탐지 장비를 이용한 정밀 수색이 진행되었다. 한편 두 형사는 이강식의 범죄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강식 씨, 박미영 씨에게 진정죄를 주사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습니까? 차은수가 법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했다. 아니요, 정말 아니에요. 이강식이 급하게 대답했다. 그냥 진정시키려고만 했어요.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상현이 이어서 물었다. 하지만 의사로서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강식이 머뭇거렸다. 그렇긴 하지만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정확한 용량을 계산할 여유가 없었고. 오후 2시 한강 수색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강식이 지목한 지점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시신은 돌에 묶인 채 수심 15m 지점에서 발견되었으며 신원 확인 결과 박미영으로 확인되었다. 시신 상태는 어떤가요? 박상현이 정민재에게 물었다. 수중에 있었던 기간을 고려하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정민재가 대답했다. 부검 결과 프로포폴 과량 투여로 인한 호흡 정지가 사인으로 확인되었어요. 차은수가 추가로 물었다. 다른 외상은 없었나요?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경미한 타박상들이 있었지만 치명적인 외상은 없었습니다. 사인은 명확히 프로포폴 중독이에요. 오후 5시 이강식에 대한 최종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뜻을 표했다. 이강식 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차은수가 물었다. 이강식이 고개를 들어 두 형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다. 미영이한테 정말 미안해요. 이강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 때문에 그런 짓을 부탁했던 것도 결국 죽게 만든 것도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김지연 씨에게도 할 말이 있나요? 박상현이 물었다. 지연이한테도 죄송해요. 위자료를 제때 주지 못해서. 그리고 이런 일로 상처를 줘서. 차은수가 마지막 확인을 했다. 다른 공범이나 도운 사람은 없었나요? 아니요. 모든 건 제가 혼자 한 일이에요. 저녁 6시 이강식은 상해치사,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정식 구속되었다. 검찰은 이강식이 의도적으로 박미영을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보험 사기를 시도한 혐의와 시신을 유기하고 손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어 이강식은 징역 10년에서 15년의 실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밤 9시 서울로 돌아온 두 형사는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았다.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와 금전 문제가 결국 두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은수야, 이번 사건 어땠어? 박상현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차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작은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러게. 이강식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맞아요. 하지만 경제적 압박에 못 이겨 잘못된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두 사람 다 불행해진 거죠. 다음 날 아침 두 형사는 김지연을 만나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김지연은 박미영의 죽음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되어 안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군요. 김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강식 씨가 그렇게까지 절박했던 줄 몰랐어요. 차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강식 씨는 끝까지 김지연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강식 씨도, 미영이라는 분도 모두 불행해진 거네요. 김지연이 한숨을 쉬었다.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오후 3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마무리 조사가 완료되었다. 박미영의 가족들에게는 사건의 전말이 설명되었고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강식의 병원은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관련 직원들도 조사를 받았지만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녁 6시 차은수와 박상현은 한강둔치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았다. 이제는 경찰 라인도 거치고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을 되찾았지만 두 형사에게는 여전히 사건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형,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라고 생각해요? 차은수가 물었다. 박상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이강식이 처음부터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면 다른 해결 방법이 있었을 텐데 말이야. 맞아요. 박미영도 이강식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이용해서 나쁜 일을 부탁한 게 문제였죠. 그리고 돈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린 거고. 차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소통의 부재와 잘못된 선택이 낳은 비극이었어요. 밤 9시 두 형사는 최종 사건 보고서를 완성했다. 보고서에는 이강식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시작된 보험 사기 시도가 박미영의 겁으로 인해 좌절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중 과실로 박미영이 사망하게 된 경위가 상세히 기록되었다. 또한 이강식의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 번 매장과 이장을 반복한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강의 시신을 유기한 과정도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었다. 박상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검찰에 송치하고 우리는 다음 사건 준비하자. 다음 주 월요일 이강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었다. 이강식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박미영의 유가족들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강식의 변호사가 변론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며 의도치 않은 사고였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법원은 이강식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차은수는 혼자서 한강변을 걸으며 이번 사건을 돌아보았다. 새벽 안개가 서린 한강은 평온해 보였지만 불과 몇 주 전 이곳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진실은 작은 자국에서 온다. 차은수가 혼잣말을 하며 발걸음을 멈췄다. 처음 현장에서 발견한 붉은 얼룩부터 시작해서 메스 손잡이, 녹음기, 반지까지 작은 증거들이 모여서 전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은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상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수야,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어. 강서구에서 실종 사건이. 그럼 다음은? 차은수가 한강변을 돌아보며 대답했다. 네, 형. 지금 갑니다. 한강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사건, 그리고 새로운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다.